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고배원이라고 하고요. 미국에 있는 이노베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그 친환경 설계와 또 컨설팅을 하는 업체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청중이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뭐 국제 컨퍼런스나 아니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거의 100여 차례 이상을 강연을 해왔는데요. 오늘 청중이 제가 오늘 강연하기가 제일 어려운 청중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린 친구들한테 강연을 했던 게 초등학교 1, 2학년 미국에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1, 2학년 학생들이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강연도 해봤고요. 또 박사님들만 모아놓고 교수님들만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강연한 적도 있는데 오늘이 왜 가장 어렵냐?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교수님부터 지금 보니까 고등학생들까지도 많이 와 계세요. 이렇게 청중의 지식 범위가 다양할 때가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앉아있으면서 결정을 한 거는 우리 교수님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의 강연을 우리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덤다운해서 좀 알기 쉽게 용어들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지만 강연 내용의 핵심만 가지고 해서 지금 강의가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한 20분 정도로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건축이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절약형 건물 또 에너지를 얼마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친환경 건축을 얘기할 때는 에너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에너지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웰빙,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웰빙 음식, 웰빙 산업 얘기 많이 하죠. 이 인간의 웰빙, 즉 우리 인간을 위한 건축, 돈, 에너지를 세이브를 해서 돈을 절약하는 건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건축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제 강연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미국의 트렌드를, 미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들이 약 75% 정도가 이제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여기에는 아파트와 또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두 가구 이상의 그런 건물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단독주택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마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75% 거의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미국은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그 주택의 구성을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25% 정도만이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빨간 것과 그 밑에는 연한 하늘색이 바로 다세대 주택들인데 숫자로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5% 정도 되죠. 그런데 그 25%의 건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1980년과 2009년도 거의 30년간의 이런 사용량을 비교를 해보시면 분명히 숫자는 늘어나고 있죠. 다세대 주택이 미국도. 그런데 전체 총 에너지 사용량, 다세대 주택들이 사용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은 오히려 줄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근데 미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제가 잘못한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한 가구당 사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약 한 가구당 한 3.1명 정도가 미국 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평균이 2.5명까지 내려갔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70년대 중반에 저희가 한 가구당 살던 사람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가구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한 3.5명 정도로 줄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크기가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3.0명에서 2.5명 한 주택당 사는 사람 수가 줄고 있는 데 반해서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제곱미터, 평방 제곱미터 정도로 따지면 1989년에 비해서 지금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주택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까요? 아니면 적게 사용할까요? 많이 사용하겠죠. 네. 저 앞에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지금 앉아있어요. 많이 사용할 텐데, 그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아직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인구가 정체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민자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한 주택당 사는 사람의 수는 줄다 보니까 결국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주거 건축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건물들을 더 지어야 하고 그만큼 아무리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더라도 건물 하나하나당의 에너지 효율은 좋아지고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 주거 건축에 당면한 문제고요. 한국과 미국의 건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게 한국의 2012년도 주거 실태 조사를 했을 때 평균 우리나라의 그 주거하는 집의 사이즈가 78제곱미터 정도예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평으로 얘기하면 채 25평이 안 되는 그 정도죠. 그런 반면에 미국의 주택 아주 티피컬한 그런 주택이죠. 보편적인 거의 크기가 245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저 면적에서 3.5명이 살고 있고 미국은 이 큰 면적에서 지금 2.5명이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은 아무리 발달했지 모르지만 그릇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담을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트렌드는 뭐냐면 여기 미국에 저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협회인 AIA라는 미국 건축사협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건축사들 한 4,000명한테 올 1월, 그러니까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올 1월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의 주거 건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것으로서는 미국의 주택이 대부분 다 마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마당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마당을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이 예상하기에 좀 더 그것이 확대되어서 자연과 그리고 아웃도어의 리빙과 연관되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주택 그걸 뭐라 그러죠?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거.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용어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추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거 건축이 집이 단지 집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오피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택을 설계할 때 오피스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트렌드고요. 이제 아까 우리 그 이승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이제 결국 주택에도 어떤 환경을 제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뭐 온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그 뭐 방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부엌도 있고 또 저희가 씻는 이런 베스룸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이 부엌과 그리고 화장실에 중점적으로 많이 도입이 될 것 같다라는 게 건축가들의 예상이고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그 전자제품이죠. 냉장고라든가 이런 곳에 사물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뭐 냉장고가 그 안에 온도를 센싱하고 그 안에 있는 야채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이런 걸 뭐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곳에서 요즘 이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제품들이 바로 부엌과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게 예상됐던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문화 차이, 또 세대 간의 어떤 학습 방법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그런 고등학생들은 요즘 궁금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딱 꺼내서 검색을 딱 하면 한 10초 안에 지식이 딱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같은 걸 타면 우리 친구들 이거 이 큰 폰 하나 잡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텍스팅하는 거 보면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아주 빛의 속도로 이 지식을 찾아내서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올드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책을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컴퓨터 큰 스크린을 가지고 그 아티클을 문장 같은 걸 읽어야만 이해가 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대 간의 학습 능력의 차이 또는 세대 간의 생활 방식의 차이 이런 거로 인해서 그 건축의 환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시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작은 소형의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40년, 50년 후가 됐을 때 지금 짓는 그런 1인용 다세대 주택들이 40년, 50년 후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저 같은 제 나이가 제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40대 후반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40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80대 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세대가 되는데 만일에 거동이 불편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거 건축이 지난 40년 동안 흐름에 의해서 1인용 가구들이 많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그걸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존에 있는 많은 1인 가구 주택들을 다 부셔버리고 노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다 레노베이션 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건축가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유니버설하고 억세스빌리티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유니버설하다는 얘기는 모든 걸 포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삶의 방식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짓는 건축이 우리가 그거를 부셔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이라도 레노베이션을 해서 나중에 올드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건축을 앞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예측하는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건강을 위한 건축이 앞으로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슈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그 미국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타운이 미국에서 포브스 같은 그런 경제 잡지에서 선정을 한 미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중소도시 중에 하나로 거의 매년 꼽히는 아주 그런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소득층들이 미국 전국 각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미래위원회라는 시에서 미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 미래위원회가 앞으로 25년 동안에 우리 시가 어떻게 이 늘어나는 인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제가 그 위원회에 지금 3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좀 더 밀도를 우리나라는 워낙 밀도가 높으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익숙해 있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하려다 보면 뭐를 이용하게 돼요? 차를 이용하게 되죠. 예. 그 차를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시의 공기질이 나빠지고 하니까 좀 더 밀도가 있는 다운타운을 개발을 하자.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쇼핑센터나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밀도 높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교통량도 줄이고 하는 친환경 정책을 하자 하는 얘기를 제가 살고 있는 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어요. 8번째는 이거는 어떤 생활 패턴의 얘기인데 미국의 가정의 중심이 점점 엄마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어디서 하냐면 자기 방에 처박혀서 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식탁에서 그래서 이 부엌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를 얘기하고 굉장히 똑똑한 건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에너지하고 물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그거는 10년 동안은 어쨌든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물들을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새롭게 활용을 해서 다시 레노베이션을 해서 짓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과 12번은 약간 그 좀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한두 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결국 어떤 우리가 그 기술,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툴들이 많이 좀 더 활용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11번과 그리고 12번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친환경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집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아니고 또 교수님이 아니시고 어느 건설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비즈니스로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건물을 짓더라도 다른 건설회사와는 달리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깨끗하고 이런 주택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싶어요. 윤리적인 의식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일에 상충한다면 어떡할까요? 좀 더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노트를 사는데요. 하나는 노트 한 권에 2,000원이고 또 다른 노트 하나는 2,500원이에요. 500원이 더 비싸죠? 그런데 2,000원짜리는 공장에서 만들 때 그 노트를 만들 때 다 오염물질도 배출하고 이런 나쁜 공장이에요. 요즘 우리 뭐 옥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반면에 2,500원짜리 500원이 비싼 노트는 종이도 재활용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이렇게 바인딩하는 플라스틱도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썼고 그래서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한 노트예요. 자, 근데 500원이 비싸. 어떡하죠? 자, 그럼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만 한번 여기 손 들어봐요. 나는 2,500원짜리를 사겠다. 오케이. 나 500원이 아까워. 나 솔직하게, 오케이. 예.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우리 2,500원을 주고 사겠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네요. 자,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과연 우리가 건물에 주택을 지을 때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마켓 조사를 하겠죠. 해봤더니 캘리포니아주에서 2007년부터 12년 사이에 판매되었던 160만 채의 가구들을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혹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그걸 마케팅에 활용했던 주택과 그냥 전통적으로 지어진 주택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가격의 프리미엄이 약 9% 정도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주택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통계를 보면 2005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그거를 인정을 받거나 인증을 받았던 건물이 약 2%에 불과했다면 지금 현재는 그게 25% 이상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올해 안에 이게 30%를 넘어가겠다는 그런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20-80 룰, 28-80 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생겨났을 때 새로운 어떤 기술이 생겨났을 때 처음에 얼리 어댑터들은 그거를 사용해보길 좋아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기다려요.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그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죠? 그 가격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쓰다가 이게 주류로, 그 산업계의 주류로 변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는 룰이 바로 20%라는 룰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1%, 2% 사람들만 사용하다가 약 20% 정도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80%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그린빌드 주택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20%를 넘어섰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친환경 주택이 이제는 미국의 대세가 될 것이고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건설회사들한테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설회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약 70%의 그 건설회사 집을 짓는 건설회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더 낼 것이다.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지으면 하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비자들도 약 반 정도는 우리 친환경적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친환경적으로 만든 집이라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나는 그런 집에서 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서베이는 뭐냐면요. 2014년도 서베이니까 이거 약 2년 정도 된 거예요. 각 세대별로, 제가 아까 세대별로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각 세대별로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을 더 내겠느냐? 친환경적으로 지어졌을 때. 그랬더니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살에서 39살까지는 약 3%에서 9% 정도까지 돈을 더 내겠다 한 사람이 약 63% 정도 됐고요. 그런가 하면 40에서 49세는 58%, 또 59세까지는 42%로 약간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인터레스팅한 건 뭐냐면 노인 세대가 되면서 60에서 69세들은 오히려 더 돈을 내더라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건강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60에서 69세 정도가 되면 자기의 건강을 다시 챙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고요. 70세에서 그 이상 분들은,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렇게 적응하기 위한 이런 오픈 마인드가 그 전 세대들보다 좀 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공통적인 건 이게 42%든 63% 혹은 70%든 제가 아까 얘기한 이미 20-80 룰 20%를 넘어섰어요. 적어도 의도는 실제로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지금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어떤 서베이냐면 미국의 터너 컨스트럭션이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성건설처럼 미국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예요. 이 건설회사에서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터너 컨스트럭션이라는 회사의 오너는 누구냐면 큰 기업들, CEO들, 또 뭐 큰 대학의 총장들, 이런 아주 유명한 건물들, 큰 규모의 건물들을 많이 짓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항상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미국의 비즈니스 오피니언 리더들, 주로 각 큰 회사의 CEO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비즈니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 또는 O&M 코스트라는 거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건물을. 그런 비용이 적게 드는 거 혹은 세 번째 게 좀 흥미있는 건데 뭐냐면 회사의 명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10년 동안의 코스트, 그러니까 처음 짓는 데는 좀 비싸더라도 10년 동안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좀 싸게 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워터 에피션시는 이제 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데 보면 그 순위도 중요하지만 가로 안에 게 뭐냐면 2012년도에 서베이 했던 거에서 얼마만큼 그 숫자가 변했는가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거 회사의 이미지는 지금 CEO들이 조금 더 생각하게 됐지만 2년 동안 나머지 것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조금씩. 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거를 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제 판단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 효율 저런 그 물의 자원 절약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일반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슈는. 이런 CEO들한테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뭐가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인가 보면 돈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 웰빙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전보다 오히려 4% 올라갔고 그리고 실내의 공기질 그 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입주자 그러니까 자기 그 CEO니까 자기네 회사 직원이겠죠.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또 직원들이 리텐션이라는 얘기는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지 않고 직원들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고 가로 안에 보시면 다 전부 다 2년 전보다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죠. 자,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리더들이에요. 미국의 CEO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미국의 사회를 끌어나가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관점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혹은 고등학생들이 바로 이 얘기가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밀레니엄이라는 그 밀레니엄 세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밀레니엄 세대가
81년부터 96년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하버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설문이에요. 어떤 물건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 그 물건에 친환경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물건 구입의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세대별로 한번 따라보세요. 제너레이션 Z는 올드 세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밀레니엄이고요. 제너레이션 X세대가 보통 70년대부터 80년대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고요. 베이비 부모들은 훨씬 이전에 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보시면 전 세대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청년층들이 훨씬 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친구들이 각성을 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친환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많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 너무 많이 나오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게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공기를 마시고 뛰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데 미국도 공기가 깨끗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의 어린이는 지금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제 딸아이예요. 제 딸아이도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학교에서 그냥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한테 애가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데려가세요. 그럼 데려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저렇게 호흡기를 껴야만 애가 숨이 안정이 되고 다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10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공기가 훨씬 지금 더러워요. 그렇다면 통계상으로 분명히 이거보다 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린 빌딩 협의회, 영어로 US Green Building Council 혹은 약자로 USGBC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리드는 뭐냐면 이 빌딩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툴이에요. 도구인데 이 도구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건축 자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걸 구매를 할 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 의자를 만든 재료, 이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본드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앉고 그거를 마시더라도 좀 더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을 쓴 것들을 권장하고 그런 제품을 쓴 건물들을 점수를 더 줘서 인증을 받게 해주자라는 게 우리 리드의 미국 그린빌딩의 추세고요. 예전에는 뭐 에너지를 얼마나 덜 사용했는가라는 것도 많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점점 그 무게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다른 인증제도, 미국에서 친환경 빌딩 인증제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시행된 지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 인증제도 이름이 WELL이라는 인증제도인데 이 인증제도가 뭐를 얘기하냐면 리드라는 경우는 에너지 사용량, 물의 사용량 이런 어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절약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 WELL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100% 순전히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축가들을 놓고 강연을 할 때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면 건물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어 A를 가지고 설계하면 그게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가 되고 아이디어 B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뭐 10%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면서 내 디자인이 에너지 사용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동안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디자인하는 게 인간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웰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7가지 캐러고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층 건물을 들어가면 처음에 딱 로비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뭘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딱 들어서면 로비 한가운데에 가장 보이기 쉬운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지 않게끔 엘리베이터를 거기다 놔뒀던 게 전통적인 건축이라면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건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베이터를 숨겨요. 그리고 큰 계단을 로비 한가운데 둬요. 적어도 2, 3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보임으로 인해서 걸어 올라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를 뭐 화살표를 가지고 포스터를 크게 붙여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맙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건축가가 계단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쁘게 디자인을 한다던가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 올라가고 싶게끔 만든다. 훨씬 더 건강에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한 예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설계한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가 웰이라는 제도고,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채 1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보편화가 될 것이고, 이게 또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주택이나 건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요, 7년 동안 걸렸어요. 이걸 개발하는데 7년이 걸렸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퇴임하고 나서 어떤 시민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이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2013년도에 이 웰이라는 친환경 건물들이 이제는 인간의 건강과 또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포럼에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이분이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펀딩을 하고 해가지고 이 웰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이렇게 행정적인 얘기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이거를 하고 있고 언제 시작됐고 하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우리가 건물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거를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가서 조사를 하고 실증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증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 조사관이 가서 제대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을 해서 인증을 주고 매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건물이 바뀔 때 그런 어떤 처음에 시작됐던 특징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3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행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여러분 에너지스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너지스타가 뭐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가전제품들 중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들 중에 에너지를 좀 적게 사용하는 제품들한테 이런 마크를 붙여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에너지스타인데, 이 에너지스타는 오랫동안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스타와 아주 유사한 에어플러스라는 새로운 인증제도가 미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시행된 지는 몇 년이 안 됐고요. 여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곰팡이가 나지 않는, 곰팡이가 쓸지 않는 그런 주택들, 그리고 이런 우리 그 냉난방 시스템이 좀 더 쾌적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자재를 쓸 때 독성이 안 나오는, 그래서 건강한 물질들을 쓰는 주택들이나 건물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인증을 주고요. 제3자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도 이제 에너지에서 그 중심이 어떤 건강한 질,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요.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리드라는 친환경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받은 주택들 중에 무려 44%,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에 가까운 주택들이 무슨 주택이냐 하면 서민주택이에요. 어포러블 하우징이라는 게 미국 전국 평균 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가정들이 사는 주택을 어포러블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포러블 하우징이 오히려 이런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적이라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좀 더 들고 그러면 부자들이 주로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미국 정부에서는 그리고 USGBC에서는 서민주택을 더 이렇게 짓자고 요구를 할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민들이니까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을 덜 낼 수 있도록, 예? 소득을 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10만 원 전기세 내는 건 아무렇지도 않지만,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1만 원, 2만 원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오히려 더 친환경 주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이유인데요.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아프면 안 되겠죠. 돈 있는 분들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 치료비가 생활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서 병을 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좀 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게 USGBC의 그런 어떤 운동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약 44% 정도의 리드 인증을 받은 주택들이 이런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에요. 제가 한 가지 트루스토리를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리드가 시행됐던 아주 초기에 인증을 받았던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동네에 저렇게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약 300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이고요. 여기에 어떤 부부가 이사를 갔냐면 아이가 아까 제 딸처럼 천식이 있고 굉장히 호흡기가 아픈 아이였어요. 이 두 부부가 전에 살던 집을 청산을 하고 그린홈이 리드라는 게 막 초기에 시행됐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집이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 아이가 이사 간 지 한 6개월 만에 천식이 나왔어요. 네, 천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어느 정도, 저도 그런 삶을 좀 살긴 했는데 아이 때문에 이 부모들이 아이가 어디만 가면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집에만 있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학교도 자주 결석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 집에 이사 가고 나서 그 6개월 만에 아이의 천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서 수년 동안 어디 가지 못했던 우리 휴가 여행을 가자, 베케이션을 가자 그래가지고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 간 바로 다음날 호텔방에서 아이가 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간 여행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 이야기가 저희 그 그린빌딩 하던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많이 퍼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가 초기의 프로젝트이거든요.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제 딸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비즈니스 오너가 되든 혹은 저 같은 건축가가 되든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되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그 모든 거를 다른 기준 다 필요 없이 리드를 골드를 받느니 뭐 플래티넘을 받느니 GC들을 우리나라 인증제도로 높은 점수를 받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만일에 내가 이걸 결정했을 때 내 아이에게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딱 그 인증 기준은 그거 하나면 좋겠어요. 그래서